챕터 1점 현재의 몰락.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한순간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 분. 무료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도시락을 받는 제 모습을요. 저는 강남에서 3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했던 의사였어요. 하루 매출이 500만 원씩 나오는 성공한 병원이었죠. 환자들도 많았고 직원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환자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로서의 보람도 느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죠. 병원을 매각할 때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매각 대금이 15억이었거든요.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부동산 투자 수익까지 합쳐서 총 2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억이면 평생 써도 남을 돈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딸아이 소영이었어요. 39살인데도 아직 철이 없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키운 결과였죠.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줬으니까요. 소영이는 부모가 3억을 들여 차려준 강남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요즘 필라테스가 인기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엄마 필라테스 센터 정말 예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소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저도 뿌듯했어요. 딸이 사업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영이는 센터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늦게 나와서 수업은 대충 하고 회원 관리도 엉망이었죠. 소영아, 사업은 성실하게 해야 해. 제가 그렇게 말해도 소영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인스타그램만 예쁘게 꾸미면 사람들이 와. 그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회원들은 계속 빠져나갔고 매출은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소영이는 매달 저희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죠. 엄마 이번 달 적자가 심해. 임대료랑 직원 월급 300만 원만 지원해줘. 매달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남편은 달랐어요. 소영이에게 더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보, 계속 이래서는 안 돼. 소영이가 철을 들어야 해. 당신 그래도 우리 딸인데 어떻게 그냥 둬. 우리는 소영이 문제로 자주 다투어요. 저는 딸을 도와주고 싶었고 남편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거든요. 소영이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쇼핑에는 열심이었어요. 명품백, 브랜드 옷, 비싼 화장품까지 계속 사댔죠. 어느 날 소영이가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차고 왔어요. 500만 원이나 하는 거였죠. 소영아, 그거 얼마야? 남편이 물어보자 소영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별로 비싼 거 아냐? 친구들은 더 비싼 거 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화를 냈어요. 소영아, 너 정신 좀 차려. 사업은 적자 내면서 시계는 500만 원짜리를 사. 아빠, 왜 그래? 내가 벌어서 산 건데. 소영이가 대들자 남편이 더 화를 냈죠. 내가 언제 벌었어? 매달 우리한테 손 벌리면서. 그때 저는 둘 사이에 끼어서 말렸어요. 당신 소영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여보, 당신이 계속 그렇게 감싸주니까 소영이가 철을 안 드는 거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은 소영이를 혼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딸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20억으로 평생 살기에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돈이 금세 떨어질 것 같았어요. 소영이가 저러는데 20억으로 언제까지 버틸까? 뭔가 불려야겠어. 밤에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쓸데없는 거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은 항상 신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욕심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제발 조심하세요. 성공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작은 수익에 취해서 큰 욕심을 부리면 저희처럼 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20억 원을 잃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챕터 2점 힐링 투자 클럽의 등장.
병원 매각 후 우리는 정말 여유로웠어요. 20억이라는 거에게 돈이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마음도 편했죠. 무엇보다 경기도에 있는 15억짜리 단독주택을 계약한 후였거든요. 그 집은 정말 예뻤어요.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고 노후를 보내기에는 최고의 조건이었죠.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생각을 하니 행복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특별한 소득은 없었지만 2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있었거든요. 소영이 필라테스 센터 지원금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갔어요.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20억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왔어요.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평소에 다니던 문화센터에 갔어요. 요양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만난 또래분들과 함께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꽃꽂이도 배우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영이 때문에 남편과 또 다퉜고 돈 걱정도 있었거든요. 꽃꽂이 수업이 끝난 후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윤 여사라는 분이었어요.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정말 우아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거든요. 입고 있는 옷도 고급스럽고 들고 있는 핸드백도 명품이었어요. 아, 그냥 집안일로 고민이 좀 있어서요. 자식 문제죠. 요즘 젊은 애들 돈 쓰는 거 보면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소영이도 그랬으니까요.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빨라서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사님 직업이 뭐였어요? 뭔가 전문직 같아 보이시는데. 저는 피부과 의사였어요. 얼마 전에 은퇴했고요. 역시 의사 여사님이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일했거든요. 혹시 검사님이세요? 아니요, 검사는 아니고 판사였어요. 그래서인지 전문직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판사라는 말에 더욱 신뢰가 갔어요. 법원에서 일했다는 분이니까 뭔가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 여사는 제가 의사라는 말을 듣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죠.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해요. 다들 비슷한 고민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애들,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다 똑같아.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사님, 요즘 시대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면 결국 손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확 와 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매달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20억도 언젠가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투자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돈도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편해야 돈도 따라와요. 특히 의사 여사님 같은 전문직은 판단력이 다르시더라고요. 돈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말이 새로웠어요. 그리고 전문직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죠. 박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는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성공한 여성들만 모시는 시니어 투자 클럽 같은 거예요. 투자 클럽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면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작년에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억 넘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잘 됐거든요. 1억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 1억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한 수익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성공담을 들려주셨어요. 모두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윤 여사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어요. 여사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 모임에 딱이실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드릴까요? 정말 솔깃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죠. 남편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 됐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죠. 하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남편도 반대할 게 뻔했고 2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뺑소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내라는 거였죠. 남편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가족이 어려워진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 순간 윤 여사 말이 떠올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요. 1억 5천만 원을 내고 나면 우리 노후 자금은 더욱 줄어들 텐데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돈을 불려야겠다고 투자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챕터 3. 의심과 갈등 심화. 며칠 후 저는 윤 여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투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펄쩍 뛰었어요. 여보, 정신 나간 거야. 내 실수 때문에 위험한 투자까지 하게 만들었나? 남편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어려워졌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했죠. 당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1억 5천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 그래도 투자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냐? 남편은 극구 반대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20억에서 1억 5천을 빼면 앞으로가 더 불안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소영이가 또 돈을 달라며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엄마 이번 달 적자가 너무 심해서 임대료랑 직원 월급 500만 원은 기본이고 소영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카드값도 좀 대신 내줘야 할 것 같아. 1,300만 원 정도 되거든. 1,300만 원이라는 말에 저와 남편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카드값이 1,300만 원이라니 도대체 뭘 샀길래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소영아, 카드값이 1,300만 원이 어떻게 나와? 아빠 요즘 필라테스 센터 분위기 바꾸려고 인테리어 용품도 사고 회원들 선물도 사고 그랬어. 소영이의 대답에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게 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거야. 사업 카드로 해야지. 그게 그거잖아. 결국 센터를 위한 거니까 엄마가 대신 내주면 되지. 소영이는 정말 뻔뻔했어요. 1,3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그래도 1,300만 원은 너무 많아. 엄마 다른 친구들은 부모한테 더 받아 나는 그래도 사업한다고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자립이라는 말이 우스웠어요. 매달 적자만 내면서 무슨 자립이란 말인가요?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소영아, 너 정말 철이 없구나. 부모가 사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아빠 사고는 아빠가 낸 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소영이의 말에 남편이 더욱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딸마저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도 괴로워하고 딸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영아, 엄마가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빨리 해줘. 카드 연체되면 신용도 떨어져. 소영이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저와 남편만 남겨두고 말이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또 다퉜어요. 여보, 소영이 저 모양 보이지? 계속 돈만 대주면 안 돼. 당신 그럼 어떻게 해? 딸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둘 거야. 이번 기회에 혼을 내야 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지. 당신은 너무 냉정해. 소영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 하지만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소영이가 너무 철이 없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의 자책 섞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남편의 사고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윤 여사가 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위험하다고 반대했거든요. 여보,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나이 들어서 투자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 당신 윤 여사는 판사 출신이야. 그런 분이 사기를 치겠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1억 5천만 원 합의금에 소영이 카드값 1,300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고 나면 우리 노후 자금은 심각하게 줄어들 텐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신, 우리가 이대로 계속 돈만 쓰면 20억도 금세 바닥날 거야.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이야.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자. 그런 금리로 언제 돈이 불어나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데. 저는 점점 윤 여사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손해라는 그 말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 몰래라도 투자를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안전한지 확인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윤 여사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분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사님, 현명한 결정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가족 파멸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챕터 4. 첫 투자. 결국 저는 남편 몰래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윤 여사가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해보라고 하셔서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윤 여사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천천히 해보세요. 마음이 편해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사실 떨리기도 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죠. 2주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어서 제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200만 원의 수익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통장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여보,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돈이야? 윤 여사가 소개해준 투자에서 수익이 난 거야. 그깟 200만 원에 속지 마. 이런 게 사기 수법이야. 남편은 여전히 불신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정말 수익이 난 거니까요. 당신 이게 진짜야. 내가 직접 해본 거라고. 처음에 조금 주는 게 사기꾼들 수법이야. 나중에 큰 돈 날린다고. 하지만 저는 더 확신을 갖고 3,000만 원을 재투자했어요. 이번에도 윤 여사는 격려해 주셨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의사 출신답게 판단이 정확하세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무려 1,000만 원의 수익이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1,000만 원 벌었어. 통장을 보여주자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말 되긴 되는구나. 남편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죠. 저는 그때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윤 여사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 출신이라 판단력이 남다르다는 그 말이요. 당신 봐. 내 말이 맞았지. 이제 큰돈 굴려볼까?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투자는 그만하고 내가 일용직이나 경비라도 해서 생활비 벌게. 당신 70살에 무슨 일용직을 해. 그리고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으로는 합의금도 못 갚아. 남편이 일을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70살 남편이 벌 수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도 위험한 건 안 돼. 안전하게 살자. 당신 안전하게 살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소영이는 계속 저 모양인데. 남편 말도 이해했지만 저는 더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2번 다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나 의사로 30년 일한 사람이야. 사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나이 들어서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윤 여사도 판사 출신이고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켜왔으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소영이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도 돈 이야기였죠. 엄마 카드값 언제 내줄 거야? 연체이자 나오고 있어. 소영아, 엄마가 방법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빨리 해줘. 친구들한테 창피해 죽겠어. 소영이의 재촉에 저는 더욱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가면 20억도 금방 바닥날 텐데 뭔가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자신의 사고 때문에 가족이 어려워졌다는 죄책감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죠. 여보, 정말 조심해서 해. 너무 큰 돈은 안 돼. 당신 걱정하지 마. 윤 여사가 판사 출신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남편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예전만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가 2번이나 성공한 걸 보고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저는 그때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되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당신 이번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해볼까? 여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남편의 걱정 섞인 동의를 받고 저는 더 큰 투자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도 더 큰 기회가 있다고 귀띔해 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작은 성공으로 신뢰를 쌓아서 더 큰 돈을 노리는 그런 치밀한 계획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챕터 5점 15억 투자. 2번의 성공에 취해 있던 저는 이번에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15억을 투자하기로 한 거였죠. 윤 여사가 더 큰 기회가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며칠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15억은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당신 이번에는 15억을 투자해볼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15억은 너무 많아. 우리 전 재산의 대부분이잖아. 당신 지금까지 2번 다 성공했잖아. 윤 여사도 이번 기회가 정말 좋다고 해. 남편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예전만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사고 때문에 생긴 합의금 문제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15억은 정말 큰 돈이야.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당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합의금도 내야 하고 소영이 카드값도 처리해야 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빨리 달라고 재촉하고 있었고 소영이는 카드 연체 때문에 계속 전화를 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15억을 송금했습니다. 윤 여사는 정말 기뻐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여사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이번에는 20억으로 돌려드릴게요. 20억이라는 말에 정말 기대가 됐어요. 15억이 20억이 되면 5억의 수익이니까 합의금도 내고 소영이도 도와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15억이 빠져나갔다고 나와 있어.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데 정말 15억이 출금됐다고 되어 있었어요. 당신 투자한 거야. 곧 20억으로 돌아와. 여보, 미쳤어. 내가 모르게 15억을 투자했다고? 남편이 화를 내는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당신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다 맞았잖아. 이번엔 20억으로 돌아와서 당신 사고 합의금도 갚고 소영이도 도와줄 수 있어. 여보, 그래도 15억은 너무 많아.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 남편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지금까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마침 소영이가 집에 왔어요. 카드값 때문에 또 재촉하러 온 거였죠. 엄마 카드값 언제 내줄 거야? 벌써 연체 일주일 넘었어. 소영아, 엄마가 곧 큰돈 들어와. 그때 다 처리해 줄게. 엄마 정말 큰돈 들어와. 얼마나? 10억 정도 될 것 같아. 20억이라는 말에 소영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정말 20억이야. 그럼 내 필라테스 센터 확장도 할 수 있겠네. 그럼 센터도 확장하고 새 차도 사주고 다 해줄 수 있어.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20억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BMW 말고 벤츠로 사고 싶어. 친구들이 다 벤츠 타거든. 괜찮아. 벤츠든 뭐든 다 사줄게. 곧 큰돈 들어오니까. 남편은 저희 모녀의 대화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 가지고 그런 계획 세우면 안 돼. 당신 왜 그래? 지금까지 다 잘 됐잖아.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사실 남편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도 너무 확신하지는 마.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야. 당신 윤 여사가 판사 출신이라고 했잖아. 그런 분이 사기를 치겠어. 저는 정말 윤 여사를 믿고 있었어요. 판사 출신의 품위도 있고 지금까지 약속도 다 지켜왔으니까요. 며칠 후 윤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여사님, 투자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20억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도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합의금 걱정도 없어지고 소영이 센터 확장도 할 수 있고 새 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했죠. 당신 이제 걱정 끝이야. 곧 20억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돼. 그래도 조심해. 너무 확신하지 마.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억이 진짜로 20억이 돼요. 제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5억의 수익이었어요. 여보 봐, 정말 20억이 들어왔어. 통장을 보여주자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20억이 찍혀 있었거든요. 정말 됐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희 가족 모두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모든 걱정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먼저 1억 5천만 원 합의금부터 처리했어요. 피해자 측에 송금하자 정말 시원한 기분이었죠. 남편의 사고 문제도 깨끗하게 마무리됐거든요. 소영이의 카드값 1,300만 원도 바로 처리해줬어요. 소영이는 정말 좋아했죠.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경기도 단독주택 계약도 다시 진행했어요. 15억짜리 집이었는데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소영이 필라테스 센터 확장 자금으로 5천만 원도 지원해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윤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더 큰 투자를 해보시겠어요? 어떤 기회인가요? 30억을 투자하시면 45억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확실한 기회거든요. 30억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10억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여사님, 지금까지 다 성공하셨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윤 여사의 말에 솔깃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투자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0억은 정말 큰 금액이라 남편과 상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윤 여사가 30억 투자하면 45억으로 해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10억은 너무 많지 않아. 당신 지금까지 다 잘 됐잖아. 이번엔 진짜 성공한 것 같은데. 남편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실제로 20억을 받아본 후라 신뢰가 생긴 것 같았죠. 그래도 30억은 우리가 가진 돈보다 많잖아.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10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모든 자금을 준비했어요. 현금 20억에 대출 10억까지 합쳐서 30억을 마련한 거였죠. 윤 여사는 정말 기뻐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여사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이번에는 45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45억이라는 말에 정말 꿈 같았어요.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이번에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이번에 정말 잘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네. 가족 모두 45억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어요. 소영이는 센터를 더 크게 확장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좋은 차를 사자고 했죠. 저는 그때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챕터 7점 진실 발견. 30억을 투자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윤 여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큰 금액이라 시간이 더 걸리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도 윤 여사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윤 여사가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갔어요. 문화센터에서 들은 주소를 찾아가니 고급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윤 여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윤 여사님,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여사님, 죄송해요. 개인 사정으로 잠깐 지방에 있어요.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45억으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윤 여사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사님,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손실이 좀 났어요. 뭐라고요? 30억이 손실 났다고요? 투자는 본인 결정이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위험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윤 여사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윤 여사님, 지금까지 다 성공했잖아요. 20억도 받았고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고 이번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윤 여사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듣고 있다가 주저앉았어요. 여보, 그럼 30억이 다 날아간 거야. 윤 여사가 그렇게 말해 투자는 원래 위험하다면서.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발각됐습니다. 초기에 소액 수익을 주어 신뢰를 쌓은 뒤 전 재산을 편취한 수법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받았던 20억도 사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더 큰 돈을 빼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줬던 보이스 피싱 돈이었죠. 여보, 그럼 우리가 받았던 20억도 보이스 피싱 돈이라서 통장이 묶여서 못 뺀다는 거야?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현금 20억에 대출 10억까지 총 30억이 사라진 거였죠. 소영이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완전히 발광했어요. 엄마 미쳤어. 30억을 어떻게 날려? 내 센터 확장은 어떻게 돼? 소영아, 엄마도 속은 거야. 윤 여사가 사기꾼이었어. 엄마가 뭘 했길래 이렇게 됐어.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창피해 죽겠어. 소영이는 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연락도 받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대출 10억 때문에 송파구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모든 재산을 잃고 12평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죠. 남편은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를. 처음에 작은 성공을 주어서 신뢰를 쌓고 점점 큰 금액으로 유도해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무서운 수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망적인 현실만이 남게 된 순간이었어요. 챕터 8점 현재의 교훈.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도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고 있어요. 12평 원룸에서 간신히 버티면서 말이죠. 소영이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아마 자기 인생도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 센터도 문을 닫게 됐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고만 안 쳤으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결국 제 욕심 때문이었어. 사실 남편 사고는 계기일 뿐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제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억 성공에 취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어요. 15억이 20억이 된 걸 보고 완전히 방심했던 거죠. 작은 성공이 더 큰 함정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치밀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신뢰를 쌓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큰 돈으로 확신을 주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윤 여사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뻔뻔해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탓하죠. 투자는 본인 결정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판단한 거니까 제 책임이 맞아요. 의사 출신이라고 자만했던 것도 문제였고요.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야 해요. 작은 수익에 취해서 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아요. 판사 출신이라고 하거나 의사라고 하면서 신뢰를 주려고 하죠. 전문직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급한 판단하면 안 돼요. 저처럼 합의금 때문에 다급해서 잘못된 선택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식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야 해요. 소영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도 문제였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함께 버티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편의 말에 위로가 됐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12평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건강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작은 성공에 취하지 마세요. 노후에는 안정이 최고예요.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제발 저희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석양이 지는 작은 창문 너머로 다른 집들의 따뜻한 불빛이 보여요. 저희도 언젠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갈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저희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이라는 걸 말이에요.